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연일 내리막을 걷던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1.5%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날 나스닥 지수는 2.4% 상승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재봉세는 없다라고 선언하자 시장이 환호했는데요. 이에 리오프닝주들과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지배종으로 정의했고 또 첫 사망자도 보고가 됐는데요. 유럽 각국은 추가 방역 규제에 나서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96선에서 약보합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또 골드는 하락세를 이으면서 1,7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일 큰 하락분 회복에 나섰습니다. WTI가 3.7%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는 예측치인 2.1%를 상회한 2.3%를 기록하면서 11월 발표치인 2.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 선물이 될 무료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을 대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눌림목 매매와 되돌림 매매의 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본방과 함께 하시면서 또 무료 특강까지 챙겨보시면 내년 미리 더욱더 튼튼하게 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22년도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이제 지금 페드에 대한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왔는지, ECB에 대한 통화 정책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완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 그래야지 내년도 전망도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 증시가 요란합니다. 네. 요란하다는 표현을 좀 하는데 지금 미증시가 거의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상황이.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는데 증시에 대한 방향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페드 회의와 ECB 통화 정책 회의로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한 차트에 대한 방향과 어떤 통화정책의 방향, 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시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또 즐겁게 캐롤을 부르면서 맞이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신세계 리턴즈에서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바이든 대통령이 셧다운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와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 속에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Biden insists he and Manchin will get something done after Build Back Better setback이라는 제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반기를 든 이 조 맨친 위원과 함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진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21일 보도된 CNN 기사입니다. 민주당 상원의 조 맨친 의원이 일요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 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에 자신과 조 맨친 의원이 더 나은 재건법, 즉 이 Build Back Better에 대해서 어떤 진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여전히 이 법안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앤드루 베이츠 대변인은 화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은 맨친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상하원 의원들과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맨친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른 재정 적자와 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법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거듭된 협상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안 자체가 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소식통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 사회복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1월에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켄터키주의 공화당원인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화요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 맨친 의원을 공화당에 영입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맨친은 올해 초 민주당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동료들이 자신이 민주당원이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다면 무소속으로 또 이런 당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화요일에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과 또 의약품 비용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선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 맨친 상원 의원에게 대기업들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재검 법안 내에 있는 그 부유세 때문이겠죠. 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국민 연설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재검 법안 무산 가능성을 이유로 성장 전망치를 하향한 점을 예로 들면서 좀 재건 법안이 경제를 성장시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 또 시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자, 일단은 미증시 상황부터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간단하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잠시만 화면 좀 변경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 시장에 대한 파동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최근 차트예요, 여러분들. 요란하죠? 네, 어렵네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15,500에서 지지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지받고 올리는 과정인데 이것 또한 깨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럼 시장에 대한 조정폭이 추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증시에 대한 하방 모멘텀보다는 재상승 모멘텀을 좀 기약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미증시가 좀 주춤거리는 이유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페드 회의 이후에 대한 어떤 방향성,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일단은 우리 페드 회의부터 조금 보도록 합시다. 페드 회의부터. 자, 화면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페드 회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 건데 네. 지금 다 알고 있겠죠? 네,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수정됐다는 부분. 미국에서 내년에 이제 3회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상황이다.
원래 기존에 이제 1회 또는 2회 이 정도 측정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을 한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가 때문에. 네. 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안 했었죠. 그거는. 사실 우리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가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있었어요. AIT. 예, 그게 뭐냐면은 지금 돈을 푸는데 물가는 당연히 오르지만 이 물가가 오르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물가 수준에 대비해 갖고 돈을 푸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 그러면 이 물가에 대한 수준을 평균값으로 측정을 해 갖고 우리 돈을 더 풀자. 이 정책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평균 물가고 뭐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건. 이제는 돈을 푸는 거는 진짜 안 된다. 뭐 오미크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보는 보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페드에서 결정은 뭐냐? 긴축을 당기자. 금리 인상을 빨리 시도하자. 자, 그럼 이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이번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는 물가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회원님, 이번 달 1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었는데 6.8%가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물가는 이미 과거에 나타났던 후행성 지표인 11월 발표에 나왔던 CPI가 아니라 BI다. BI는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앞으로에 대한 물가 예상을 하는 척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흔드는 이유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어떠면은 신세계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BI를 강조했단 말이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BI가 굉장히 하방 조정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BI 수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화면 보이시면은 BI 수치가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값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 회왕님, 물가가 내려가면은 시장이 조정이 오나요? 예, 내려가면 시장이 조정이 와요. 언제요? 항상 그러나요? 아니요. 지금 환경에서만. 여러분들, 지금 환경에서만. 경제라는 건요, 굉장히 오묘한 게 이 매크로 환경을 따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매크로 환경. 매크로 환경 뭐예요? 이 시장에 대한 이 지표값이 변화했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 척도가 있는지 이 주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따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환경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환경입니다. 돈을 막 풀다가 이제 수거한다라고서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 이게 매일 이제 나타나는 환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만 나오는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내려가면 증시가 조정이 오는 건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최근 시장에 대한 변동이 사실 굉장히 요란스러운 거는 갈팡질팡이거든요. 네. 이 물가가 지금 내려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지금 증시 상황은 계속 박스권으로 쳐버릴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하방값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거냐? 이걸 예측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키포인트라는 거죠. 2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냐? 이게 증시에 대한 자금을 뺄지 더 들어갈지 결정하기 때문에. 원래 두 가지 요소를 따져야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과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져야 되는데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는 앞으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
테이퍼링을 진행하되 이제 시장에 대한 기준 금리를 올릴 거니까 자동적으로 국채에 대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하락세를 굉장히 겪었던 이유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요. 왜냐? 한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왜 올랐을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기준금리 올려버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한국 증시에서는 먼저 선반영돼서 왔다는 거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빠른 긴축을 시도했기 때문에 특이한 시장으로 형성된 거예요. 미증시가 최근 어떻게 16,000 레벨링까지 계속 도달하면서 깨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낮출 만한 요인이 없었거든요. 긴축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 원래 6월, 7월 예정이었잖아요. 네, 기준금리 그렇죠. 인상에 대한 속도가. 지금 나오는 건 뭐예요? 3월, 5월 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빠르게 하방 압력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미증시 보고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도록 하죠. 오늘 좀 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미증시에 대한 상황은요. 어쨌든 간에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으로 증시에 대한 조정이 오냐, 다시 재상승이 오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일단은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죠? 단순하게 봐야 돼요. 조정이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긴축을 시도하니까. 우리가 보는 CPI는 시장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증시의 영향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은 BI를 봐야 돼요. BI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국내 시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국내 시장은 더 어려워요, 사실. 아, 더 설명하려면 부연점이 더 필요한데, 네. 제가 최근에 디커플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서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잠시만요. 같은 이렇게 통화 정책 기조를 걷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이 좀 장기화될 수가 있나요? 그죠. 지금 어. 차트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황선이 중요한 얘기네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까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미증시와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의 디커플링에 대한 장기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증시는 계속 올라갔었는데 코스피는 힘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죠? 자, 미증시가 코스피 시장을 움직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외인 자본이 좀 주도하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 여건이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잖아요. 돈을 뿌려서 올라간 시장이었다, 여태까지. 근데 한국 시장은, 이제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긴축을 진행을 했어요. 네. 언제부터 진행했죠? 올해 6월부터죠. 네. 그때부터 디커플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했는데 미국은 뭐 했습니까? 테이퍼링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타이밍이에요. 그때는. 그죠?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3회. 한국은행은 이제는 올릴 때까지 좀 많이 올린 상황이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 한도가 잡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둘에 대한 어떤 긴축 속도가 격차가 이제는 줄어드는 시기예요. 앞으로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막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은 빠른 긴축 속도로 갈 때 미국은 제자리 맴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개시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시도하겠다. 이제 추격이 붙는 거죠. 이 타이밍에 어떤 시장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냐? 다시 커플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커플링화가 될 거예요. 여태까지는 미증시가 코스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좌지우지 못했던 건 네. 한국은행에 대한 독보적인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회왕님, 한국은행은 왜 대체 독보적인 행동을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사전에 대비한 게 아닐까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미국 올릴 걸 누구든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네. 내년에 미국이 올릴 거야. 그건 테이퍼링이 이미 시작한다는 걸 예고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내수시장의 어떻게 보면 강화성을 더 어필을 한 거죠.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돋부린다거나 시장에 이렇게 된다면은 물가에 대한 거를 미국처럼 따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버리는 거예요. 뭐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조금 내려간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서포팅 역할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조정이라는 건 드러나거든요. 시장에서 끌어올린 만큼. 네. 그걸 빠르게 내린 것 뿐이에요. 코스피 시장은 단순하게.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긴축의 속도가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네. 그러면은 이때는요. 커플링이 다시 드러나요.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지고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오르고 예전에 그런 그림을 그렸었죠. 그죠? 똑같이 이제는 전제가 깔린다는 거예요. 속도가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선물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시장은 최근에 이랬어요.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기 전에 미증시를 체크하잖아요. 네. 원래 그래왔어요. 최근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볼 것도 없으니까 미증시 올라봤자 코스피 못 오르는데 상황이.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번에 긴축 속도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는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이제 주식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전일 미증시가 어떻게 됐나? 네.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긴축에 대한 속도 때문에. 아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세계 리턴즈 본방사수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앞으로 또 일어날 건가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모르죠. 그렇죠.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시장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예상을 하는 거지, 이 네. 통화 정책과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으로. 그죠? 100%란 말은 시장에 깔리지 않는 게 이 매크로 환경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팬데믹이 터질 줄 알았나요? 팬데믹이 터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한 거예요. 그죠? 시장이 금융위기 유동성이 탁 막혀버리니까. 유동성으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차이냐면 미국에서 팬데믹이 발생하고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증시가 다시 끌어올릴 거라는 걸 예상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맞죠? 이건 예상이 가능한 수순이에요. 제가 2020년도 3월부터 2020년도 작년까지죠. 작년 6월까지 미증시는 신고점을 갱신합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6월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신고점이란 말은 안 꺼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세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 1년 이상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니까. 그죠? 근데 통화 정책으로 어떤 이러한 가능성은 예측할 수 있지만은, 해왕님, 앞으로 팬데믹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또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는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매크로 환경과 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하여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한 환경 구성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중에 뿌려진 돈, 수거한 돈.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제 영끌족이라고 좀 표현하잖아요. 네. 영끌족이 위험하다. 이건 너무 작년부터 예상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죠? 언제부터 된 거예요? 올해 6월부터 이미 예상이 된 거예요. 왜냐? 변동성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너무 당연한 수준으로 가는 거고 미국이 근데 이런 통화 정책은 누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럼 포트 조정을 해야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담보 비중이 많다면은 이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해서 그죠? 내 자산에 대한 해지 효과를 길러야죠. 어차피 앞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은 너무 당연히 높아질 거니까. 그죠? 이게 다시 떨어진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지만 이해도를 계속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제가 이 외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시장은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태 그래왔죠.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 코스피가 4천을 열릴 겁니다. 열리죠, 당연히. 한 10년 안에는 열릴 거예요. 전 그러한 예측은 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그거는 예측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 대변했을 때 2020년도의 통화 정책이 너무 불보듯 이젠 뻔히 예견이 되잖아요. 상황이.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매매를 해야지 가장 수익성을 크게 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섹터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산업군이 유망을 할까? 그죠? 어떤 산업군이 저평가돼 있나? 이런 공부를 하시잖아요. 거시적 환경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랑 요소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권이 잘 날 수 있는 22년도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죠. 미증시가 아니라 유로랑 구리라고. 네. 그죠? 유로 구리.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미국, 이제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통화정책상에서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한다 얘기가 나왔을 때 달러에 대한 변화값을 야기하는 요인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차트를 지금부터 볼 건데 네,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96선에서 그냥 오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의미가 거의 이상 없는 게 방향성을 좀 잃은 네, 모습이죠. 방향성을 잃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네. 고점에 대한 타이밍이 테이퍼링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에서 집중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날짜가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6월이에요. 6월. 네, 6월. 자, 수기로 쓸게요, 여러분들. 6월. 네. 6월. 네. 지금 12월이죠. 12월. 네. 네. 지난 이미 6개월 동안 통화 정책상 달러 인덱스가 반영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유로를 매도 보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할 거예요. 왜냐 반대 통화니까. 유로는 그간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러면 시장 반영이 끝났으면 달러 인덱스는 더 이상 테이퍼링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시장에서 그간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던 건 자,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은 선반영이에요. 먼저 이제 파는 거죠. 너무 불보도 뻔히 보이니까. 네. 그죠? 이제 달러에 대한 시장 공급량을 줄이는구나 하기 때문에 달러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오르니까 이제는. 그럼 반대 통화 유로는 어떻게 돼요? 매도잖아요. 근데 선물적인 개념에서 해외 선물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거래가 안 됩니다.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 대비 유로 상품에 대한 거래, 달러 인덱스 대비 캐나다 달러에 대한 거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품이 그래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보고 유로를 봤지만 지금 통화 정책상 이미 미국은 기준금리가 정해진 건 더 이상 이제 시장 반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없다. 이제는 달러 인덱스의 변화 요인은 미국 통화 정책으로.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유로에 대한 통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유로에 대한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번 달 다 답이 나왔죠? 이미?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들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22가 지금 채권 매입을 하는 순서예요. 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어요. 화면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PP라고 써 있죠? 네. 맞나요? APP 써 있죠.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PEPP 써 있습니다. 네. 파란 게 APP고 회색이 PEPP예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예요. 자, 지금 이게 뭔 뜻이냐면 이 APP라고 PEPP라고 있는데 PEPP가 뭐냐? 이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인데 지금 채권을 어떻게 보면은 22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하거나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FMC는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줬단 말이죠, 시장에. 근데 유로존은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얘네가. 언제요? 2020년도에. 정확하게 이제는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팬데믹 터지고 3월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얘네도 이 친구들도.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무제한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맞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항상 상한을 설정해 놓잖아요. 상한을 설정해 놓잖아요. 이 상한이 내년 3월에 끝난대. 돈을 다 쓰니까. 네. 근데 지금 22 상황이 어때요? 엊그제 뉴스 보셨죠, 여러분들? 영국이 하루 확진자가 9만 명이랍니다. 어쨌든 영국은 나갔는데도 어떤 유로존 안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속해 있어요. 네. 프랑스, 독일, 네. 이탈리아. 지금 다 그거 겁내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이제는. 네. 그래서 영국 입국자 막 막겠다고 지금 빗장을 네. 걸어 잠궜더라고요. 이거 너무 풀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이었으니까.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상 돈을 이제는 미국처럼 긴축을 빠르게 시도해야 되는 단계냐. 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라가르트 총재, 그건 안 된다. 지금 22가 저는 선진국 중에 제일 최악에 대한 행보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라가르트 총재는 왜 그렇게 이 긴축 정책을 쉬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에 대한 활동 여건이 아직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았으니까. 아. 간단히. 미국은 들어갔거든요. 네. 가능성이 놓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지 물가를 낮추는데 유럽은 계속 물가 올려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 그죠. 때문이게. 근데 그거는요, 팬데믹 이전 사건도 자세히 보면요, 네. 또 나뉘어져 있어요. 아. 미국은 팬데믹 이전에 기준금리라는 게 적정금리에 속해 있었다가 팬데믹 딱 터지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푸는 단계지만 예. 22는 통화 정책상 이미 돈을 풀고 있었어요. 이미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터진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 정책이 효과가 좀 덜할 수밖에 굉장히 없겠네요. 미비하죠. 그러니까 네. 할 정책도 없어요. 네. 기준금리는 원래 제로였고 유럽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없으니까 PPP라는 걸 어거지로 만들어버린 거란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썼답니다. 22가. 아이고, 뭐예요? 그럼 어떻게 또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APP예요. 네. 뭘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쏟아 부어야지. 상황이요. 그죠? 네. 순환 기구를 만들어서 돈을 뿌려야지 명분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기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색 차트 보시면 PPP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주도적으로 해왔지만은 네. 지금은 돈을 더 뿌려야 되는 단계니까 이 줄이는 거 PPP를 당분간은 APP로 대체하겠다. 이겁니다. 단어가 그냥 어렵게 느껴지지 마세요. 그냥 돈 뿌리는 기구입니다. 돈 뿌리는 어떤 명분이고 이 PPP나 APP나 어떤 단어든 상관없어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뿌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에 대한 기구고, 그죠? 그 기구를 대처하겠다는 게 당분간 내년 1, 2분기까지는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 시비는 그럼 이걸 줄일 때 테이퍼링 효과가 드러나겠구나. 안 그래요? 그럼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년 2분기는 지나야지 유로가 상승이 팍 하고 가겠다. 예상이 되죠. 그죠? 미국은 더 이상 통화 정책이 영향력이 없잖아요. 달러 인덱스의 변동 요인이 아닙니다. 미국은 몰라도 지금 안 돼요. 금리 인상을 4차례 시도해도 달러는 오르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 기간에 대한 모멘텀은 테이퍼링 할 때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럼 반대 통화인 ECB가 22년도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면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 가장 상승할 수 있을 종목은 유로가 되겠죠. V자가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냐? ECB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내년 저는 2분기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ECB에 대한 유로화 상승이. 좀 많이 칠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유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통화에서 유로 차트를 보면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최근 하락 장세에 대한 차트를 쭉 보게 된다면은 무섭게 내려왔죠,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점 나왔고, 여러분들 저점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나왔고, 내년도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1분기에 대한 1, 2, 3월이 지나고 ECB에서 APP에 대한 매입 구조 있잖아요. 돈을 뿌리는 구조가 줄어든다고 이제 공표가 들어갔을 때,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우상향 모멘텀을
반대랑 이와 같이 똑같이 그릴 거예요. 아, 그게 찬스 아닐까요? 그럼 이거는 시장이 예상이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아니더라도 유로가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종목이 되겠구나. 예상 가능하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죠? 골드요? 아, 어려워요. 예상이 안 돼. 예. 그죠? 예상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채의 영향과 달러의 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봤는데 네. 달러 인덱스는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예. 금값은 오르는 게 예상치명이죠. 근데 미국채는 또 어떻게 될까요? 미국채 금리는 또 올라버리면 미국채 아.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려운 타이밍에 놓이게 될 거예요, 내년 금은. 예상 가능한 종목이 아닌 거죠. 네. 유가는요, 회왕님? 유가는 더 어렵겠네요. 더 어렵죠, 변수가. 봐봐요, 오펙이랑 미국 친구들 봐봐요. 그죠? 여튼 올해 보십시오, 한번. 네. 갑자기 SPR 방출이니 뭐니 하다, 와, 또 나왔네? 뭐야, 또 나오네? 네. 뭐가 생길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예상 가능한 종목이 있고, 어떤 시황이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완전 다른 영역이죠. 자, 일단은 미국장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만 접목할 수 있는 척도다 강조해 주셨고, 국내 증시와 이제 미증시가 커플링에 들어서는 이런 전환 시점이다라는 점과 함께 또 유로에 대한 이 정책 방향성까지 봐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궁금증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24% 하락한 15,9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4% 상승한 1,79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27% 상승한 배럴당 7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34% 상승한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유로가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오늘은 매수로 봐도 될까요? 일단 전일 상승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네. 뭐 이 정도 간단한 한 주 평인데. 네,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여기서 좀 확대를 해본다면은, 잠시만요. 네. 오늘은 나스닥하고 조금 이제 부연 설명만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른 종목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상. 자, 지금 여기 지지거든요. 이 지지를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지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지지예요. 15,500포인트.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 지지값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드렸었는데, 이 지지가 아직까진 유효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재반등에 대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좀 눌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여력,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집중적인 요소는요, 15,800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떨어져야 돼요. 올 때까지 내려오세요. 올 때까지 아시겠죠? 올 때까지 내려오고 지금 15,800에서 제 지지 받았을 때 그때부터 대응하십시오. 매수로. 아시겠죠?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시장이 요란해요. 요란하기 네. 때문에 좀 기다리세요. 원래 지금 트레이딩은 언제부터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사실 1시 이후, 새벽 1시 이후 네. 시장 안정화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미증시는 지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 밸류를 좀 타는 게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이게 한 주평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조정치가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폭이 내려가려면 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가가 하방 슈팅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증시 무너집니다. 조정폭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때 가능성을 매도로 봐야죠. 아시겠죠? 네. 지금은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어간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상품 구조는요. 우리가 주식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죠. 선물도 그중 하나겠고, 네. 그죠? 우리가 이제 물가연동국채, 팁스라고 좀 표현하죠. 네. 물가 관련 채권도 따로 있어요. 물가 관련 상품도 있고, 맞죠? 지금 물가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게 적절할까요? 라고 얘기를 나온다면 네. 전혀 아니죠. 그죠? 왜냐? 중앙은행에서 물가 관련해서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시도할 거기 때문에 그건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올 거예요. 안정화가 들어갈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점에 해당되어 있죠. 물가가. 그럼 그에 걸맞는 시장 상품 구성을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그죠? 그 이해도가 낮다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주식을 하나 살려면요. 이 주식에 대해 신이 돼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산업군이 어떤 산업군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뭘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죠? 주력 상품은 무엇인지, 재무제표에 대한 상황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맞죠? 그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실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 이해도가 굉장히 깊단 말이죠. 왜냐? 저평가돼 있는 걸 아니까 이거는 반등할 수 있는 회사야 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매출이, 앞으로 산업군이 서포트로 굉장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회사야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우리 다 쓰는 거 있잖아요. K. 그런 것도 이제 퍼지기 전에 모두가 쓸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매크로 환경을 구성하고 모두가 쓸 수 있는 환경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가는 그에 반등하게 돼 있거든요. 재무제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모멘텀을 그렸고. 근데 이러한 이해도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피하다고 봐요. 해외 선물함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물가 떨어질 것 같나요, 해왕님? 네, 떨어질 것 같은데요. 물가 떨어지면 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구리하세요. 맞잖아요. 네. 굉장히 이게 간단한 인플레이션과 같이 보면 된다 그죠? 말씀이죠. 구리하세요. 구리 매도 보시면 좋아요. 22년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미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에 구리가 매도값으로 안 온다면은 네. 미국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미국은 앞으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죠, 사실. 그렇죠. 그럼 구리 매도 보는 게 맞겠죠.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재화의 물가에 영향을 받는 재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해도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보는 지표는 뭘 지표를 봐야 되지? 이것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BEI예요, BEI. 신세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CPI 아닙니다. BEI예요, 물가는. 얘기해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쉬워요, 사실. 상품에 대한 이해는 너무 당연스럽게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서울경제 전문위원님들이 이제 종목 상담도 너무 철저하게 분석도 철저히 해주세요. 근데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해도.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이제 투자고지라고 하죠. 네. 네, 매매 판단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해도가 된다면 정말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이해도를 가지냐가 중요한 거죠. 근거 있는 설명을 해요. 지금 이 채팅방을 딱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미증시가 100%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있대요. 말도 없는 근거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신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건 24년도에 그런 예상이 나왔다는 거는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 시장이 미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돈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팬덤이 터질 줄 알았습니까?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이걸 알았어요? 19년도에 이걸 예상했습니까? 맞잖아요. 네. 그땐 또 대답 못 해요.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상은. 현실에 걸맞게 분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예상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종목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투자 트레이딩을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고. 제가 강연회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을 실제로 뵙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막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러거든요. 네. 예전에 그렇게 해왔는데 3년 전에 마지막 강연이었는데 그게 그립네요, 여러분들. 네. 저도 2년은 갈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길어지니까. 예. 아, 이제 연말이고 한데 네.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몸 관리하시면서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들 하시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년에 수익을 좀 든든하게 챙기실 수 있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분명하게 짚어드렸습니다. CPI가 아니라 BEI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내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상품은 유로 그리고 또 구리라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여 주실 한마디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변경은 계속됩니다. 제가 살아온 역사는요, 금융 시장에 대비하면 굉장히 짧은 삶이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래서 과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 그에 따른 시장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숙지는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면, 시장은 항상 변해왔고, 그에 걸맞는 투자 트레이딩은 항상 이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지금 차트도 중요하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고 크게 한번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지금 유동성을 왜 회수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정말 투자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신세계 리턴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또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무료 특강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눌림목 매매와 또 되돌림 매매 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또 특강까지 챙겨 들으시면서 내년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란톡 통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지 못했는데 내일은 더욱더 많이 알차게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